네, 한국인 IQ를 넘어서는 AI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에서 O1을 내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강정수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O1이 지금 모델 이름인 거죠? 네. 챗 GPT의 GPT 네, 뭐 이런 것처럼. 뭐 조금 오타쿠들이 진 이름 같죠. 왜 오원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GPT-4 O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에서 O를 따온 거고 지금 다음 버전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버전이 오리온 양파 그 오리온을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니언 양파인가요? 네, 어니언. 어니언. 그래서 이러한 거기에서 좀 갖고 온 건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O1입니다. O1은 완전히 지금까지의 2023년 여러분들이 챗GPT 3.5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면서요? 네, 영상을 먼저 좀 보고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거기에 또 오픈 AI에 한국인 개발자가 있어서 좀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제 오픈 AI는 한국인 개발자 이걸 영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요? 저기 써 있는. 근데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직무상 뭐 어쩌고 해서 지구상 뭐 어쩌고 해서 번역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 이 한국어의 독특한 이 능력이잖아요.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 방법이 있다. 정확하시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체라고 얘기하신다는 걸 아세요? 그 에어비앤비에 어떤 관계가 있죠? 이게 에어비앤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면 이상하게 에어비앤비에 있는 AI가 와서 그걸 삭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더러워요부터 시작해서 뭐 방이 지저분해요. 뭐부터 저 말을 갖다가 한국말로 하면 번역기를 돌려서 부정적으로 근거 없이 했을 경우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까지 어떠한 AI도 저것을 번역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삭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서 이거를 에어비앤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체에서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한국말로 댓글을 써놓으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표시가 되지만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수도 없고 삭제되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럼 미국인 집주인은 그 댓글을 봐도 이게 뭔지 번역기를 아무리 돌려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에어비앤비체라. 그래서 이걸 놔두게 되고 한국인들만의 하나의 징표로. 그래서 한국인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예약할 때는 꼭 저런 글씨체로 쓰이는 걸 확인해 봅니다. 여기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구나. 이거를 에어비앤비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IQ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평균 IQ가 100입니다. 평균이 100인가요? 딱? 네. 100은 좀 넘으시겠죠? 그래서 평균 IQ가 100인데요. 한국 사람 더 똑똑할 것 같은데 왠지. 그렇죠. 뭐 한국에 근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IQ가 100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GPT-4O나 뭐 GPT-4 터보나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는 다 80과 90 사이에 있었어요. IQ는 높지 않았군요. 네, 80과 90 사이에 있었는데 이번에 GPT-4O는 120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20? 네.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치를 조금 넘어서는. 그러니까 똑똑한 인간하고 비슷한. 그래프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 100이 사실은 저 에버리지가 전 세계 인간의 평균이에요. 저 그래프 가운데. 네, 가운데 있는 저 꼭대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항상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링 하면은 정규 분포를 하게 돼 있고, 물론 한국인들은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만 110 정도 된대요. 네. 한국인 평균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120이니까 대단히 한쪽에 정규 분포의 한쪽 부분으로 지금 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O1 노란색 저게 이제 이번에 나온 그렇죠. 그 모델인 거죠. 왼쪽에 있는 건 다른 모델. 네네네. 초기 모델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멀티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진을 집어넣거나 음성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수준은 아직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텍스트에 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지금 좋다라는 거고, 5원은 여러분 여기다는 사진을 올리거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할 수가 없는 멀티 모델이 아니에요. 텍스트만으로 봤을 때 IQ가 저 정도 나온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인지 능력들, 시각적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능력으로만 120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길래 IQ가 높아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돼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어디에 두 가지가 항상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습 단계가 있는 거고, 하나는 추론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습 단계는 공장을 짓는 거고요.
우리가 공장을 설계하고 짓는 거고, 더 큰 공장을 짓고, 더 멋진 공장을 짓는 거고, 추론 단계는 거기에서 생산 설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거대 오늘 모델은 뭐냐면 3.5, 4.0, 4.0 터보, 그다음에 뭐 GPT-4, 5 이렇게 나왔던 거는 공장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공장을 더 크게 지게 되면은 훨씬 더 능력도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흔히 말하는 환각작용도 줄어들고,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이 컸던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생산 설비는 추론을 싸게 했어요. 점점 가격을 낮췄단 말이에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즉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동작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추론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제 토큰과 토큰을 연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단어나 단어 뭉치를 갖다가 토큰이라고 해요. 한 단어가 나오면 강정수는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단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다음 하나의 토큰을 나오면,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를 생각하고 이걸 근데 통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연결하거든요. 이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GPT에 물어보셨을 때 정답을 얻는 것, 정답을 말해주는 것, 답을 해주는 것, 정답이 아니라 답을 해주는 것을 추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계속해서 낮춰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빠르게 간단하게 해주려고 했었던 건데, 요번에 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느리게,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약에 우리가 API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서비스에서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비용이 훨씬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신 분들은 못 쓰는 거고, 유료로 사용한 분들만 쓰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대단히 비싸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언어 개발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공장을 어떻게 크게 질 것만 고민하고,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칩을 집어넣고, 여기에 뛰어난 인재들 집어였는데, GPT-4는 아니야, 추론도 중요해. 이 추론도 더욱더 효율성 있고 정확성 있고 훨씬 더 능력 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금은 지금까지의 AI 발전 방향하고 다른 발전 방향과 결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분기점이네요.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강정수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 답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대학 다니시고 유학 갔다 오고 막 일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과정들이 학습인 거예요. 맞습니다. 학교 다니는 시간. 네네네. 그리고 지금 답하기 위해서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추론인 거예요. 네네, 그것이 추론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방송이나 글을 쓰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뽑아내는 거가 쉽게 얘기해서 저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추론인 거고, 제가 이제 그것의 퀄리티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도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GPT-4.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AI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제 요번에 썼던 이 5의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단계별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과가 3개에 600원이면 5개는 얼마일까요? 하면은 절대 못 맞췄어요. 수학 문제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지 수학을 푸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 항상 단어니까 그냥 자기가 때려 맞추는 거예요.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질문을 잘 안 하죠. 여러분들도 GPT 할 때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거 하면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파리에 영어 PARIS 파리에 R 몇 개 있어 이것도 물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어를 뭉치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R이 몇 개인지를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팅하는 겁니다. 도박하듯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정답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가 3개가 600원인데 5개는 얼마일까 못 맞추죠. 그러면 근데 이 5원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를 다 쪼개요. 쪼개서 생각하는 것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개가 600원이니까 그럼 3 곱하기 600원을 3으로 나누면 200. 사과의 한 개는 200이라는 답을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물어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정이냐면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질문을 쪼개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과의 한 개 값을 알아야만 해.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한번 자기에게 퀘스천을 던져요, 인공지능이. 맞아요. 생각하는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더 좋은 답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래서 사과가 하나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600을 3으로 나누니까 200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본 거는 5개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200 곱하기 5구나.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래서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여기 전문 용어로는 생각의 연쇄라고 해서 체인 오브 소트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의 이 연쇄. 그래서 이 과정을 답변할 때도 집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할 때도 집어였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는 그것들이 소개가 안 되고 있고 아마 뉴스토마토에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최초 공개 하는 건데요. 2023년부터 학습을 할 때 전 세계에 1,000명의 개발자를 하청업체에 자회사에 하여튼 뭐 하청업체겠죠. 외주회사에 고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단계별로 쪼개본 거예요. 단계별로 쪼개보면서 이 기능에 요 하부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하부 기능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또 하부 기능이 있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이건 서로 다른 거고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하부 구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각 하부 구조 1, 2, 3은 또 3가지씩의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다 쪼개져서 학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항상 모든 코딩에는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딩에서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을 잘 짜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았던 거는 역시 이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수학 문제도 쪼개준 거고 물리 문제도 쪼개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나 개발자들이 모여서 오픈 AI를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도 이미 쪼개진 구조화된 그러니까 이 하부 구조를 갖는 구조화된 이러한 것으로 학습을 시켜줬고 그렇게 이미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수학 문제, 프로그래밍 문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제, 물리학의 문제, 학술적인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학습시킬 때도 쪼개서 했잖아. 단계별로 했으니까 넌 단계별로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단계별로 답을 해줄게. 이것이 있다 보니까 수학, 물리학, 그리고 일반적인 학문적인 영역들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월등히 좋아진 겁니다. 아니 이해가 딱 되는 게 제가 초보 코더거든요. 초보 프로그램. 근데 그동안에 코딩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사과 3개에 600원인데 5개 얼마야? 이런 문제를 코딩한다 그러면은 3개에 600원을 계산을 하려면 나누기 코드가 있어야 되는 막 찾아서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코드 청크라고 해가지고 꼭 모듈을 딱 찾아서 붙여. 그 다음에 곱하기 할 수 있는 것도 막 검색해서 그것도 붙여. 그런 다음에 사과를 표현할 수 있는 뭘 갖다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던 그 과정을 그냥 AI가 다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월등히 이걸 요즘 AI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되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영상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데 2024년 올해 8월에 이 익스닷컴에서 되게 유행을 했던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8세 소녀가 만 8세 소녀가 3분 만에 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맞추는 게임을 AI를 통해서 만들어요.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라이브로 찍히면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이것도 회원가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회원가입도 하나 만들지 그랬더니 딸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AI랑 얘기해서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 사이트는 1분 만에 또 만들어요. 8살짜리가?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프로그래밍 천재가 아닌 거예요. 프로그래밍 천재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또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 에이전트가 GPT-4o 때문에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네. 5원은 생각할 수 있는 AI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생각할 수 있는 AI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요즘 AI 에이전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I 에이전트 핵심은 또 다른 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스스로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스스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도구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얘가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앱을 활용을 해서 시리가 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진화를 할 때 우리가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을 갖다가 호모 하빌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되면서 인간의 뇌의 기능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또는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간이 도구를 쓸 수 있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는 것, 호모 하빌리스가 나오기 전에는 흔히 말하는 오스트랄피테쿠스 이러한 즉 인간의 원시적인 종인지 인간의 종은 실제로 호모 하빌리스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구를 이 뜻이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거라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우리가 뭐 AGI라고 얘기하던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AI가 나오기 위해서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AI가 나와야 되고 이번에 4.5.1의 가장 유의미한 산업적인 의미는 이거는 개인용이 아니라 기업용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기업들에게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짜봐라.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아까 전에 나누셈이라든지 청크라든지 곱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회사에 있는 검색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회사에 있는 엑셀 시프트를 갖다가 엑셀 스프레드 시프트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도구를 활용해서 무언가의 결과를 내놓는 거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인간이 명령해야 짜지. 뭐 여러분들 공상과학처럼 스스로 막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을 죽여야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도구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도구를 써야 되는데 이 도구에 대한 접근권을 주시겠어요 하면은 도구에 대한 접근권을 주면은 이 도구를 프로그램에 같이 짜줍니다.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우리 그 금전 출납부 기록해가지고 네. 이 가게 경제를 좀 살려보겠어. 절약을 좀 해보겠어. 네. 거기에 적당한 툴을 찾아가지고 네. 좀 그걸 만들어줘.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도 딱 쪼개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 하면 있는 5원이 거예요? 지금 못하지만 5원하고 이제 결합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5원하고 결합된 거는 원래 GPT-4.5에도 이제 결합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툴들을 백화점처럼 다 가지고 있는 데랑 얘가 결합되어 있어요. 뭐 그런 또 AI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뭐 네, 커서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들 서비스. 그러면 얘가 가서 뭘 하나 집어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가 금전 출납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통장 잔고 이 입출 금액을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락권을 해주면 이 친구가 예를 들자면 모든 은행 계좌 흐름들을 우리가 요즘 다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이데이터에서 은행 마이데이터의 권한을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했던 금전 출납부가 있다라면 그것까지 보게 되면서 아하 상담을 해줄 수 있죠. 지금까지 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됐고 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저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각각의 옵션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올 수가 있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AI 스스로는 이건 답변을 하지 못해요. 네. 그렇잖아요. 저의 재무 상황을 모르고 월평균 지출과 소득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답변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실제 우리 이 기업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변화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이 지금 이미 오픈 AI에 여러분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시는 월 한 22달러, 23달러 내시는 이런 계정은 벌써 1,000만 명의 가입자가 있어요. 월 1,000만 명씩이 20달러 넘게씩 내고 있는 거고요. 거기 엔터프라이즈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기업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겠다. 기업의 정보를 보호해주겠다는 서약을 이제 GPT가 오픈 AI가 해주는 거죠. 이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최근에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업들도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 기업들은 쓸 때 우리처럼 뭐 물어보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업무 효율화에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 효율화를 한다는 것은 업무의 자동화라는 거고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업무의 서비스 직종의 자동화의 도구가 과거에는 비싼 돈을 들였어야 돼요. 사실 지금도 있죠. 도구들은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뭐 RPA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 뭐 전문 억센처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 해주는 기업들도 많고 사실은 업무 자동화 우리가 은행 가서 보험을 갖다 우리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거 이 사고 났다는 거 찍어서 올리면 보험 앱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저한테 입금이 되잖아요. 뭐 병원에서 온 뭐 이렇게 증명서를 보여주면 그럼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것이 다 자동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볼 때 이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급해. 라고 하면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 쓰는데 여러분 대단히 비싼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컨설턴트도 와야 돼서 업무 플로우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짜서 설비까지 하는데 대단히 비싼 돈이 들었는데 이제 이 AI를 이용하면 되게 손쉽게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여러분 사무직의 일자리 축소 이거보다 더욱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러한 업을 하던 업체들이 지금 요즘 위협받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기업 가가지고 컨설팅 해줘가지고 흔히 말해서 기업 업무 자동화를 해주던 이 사람들이 가서 개발자들이 해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기업은 이제 또 되게 유럽에 이제 클라나라는 우리 식으로 하면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는 기업인데 이쪽은 우리 앞으로 그런 기업 쓰지 않겠다. 자체 AI로 해결하겠다. 업무 자동화. 그래서 비용 절감하겠다. 그래서 1차적 타격은 이런 업무 자동화를 개발자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해줬던 것들을 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민건강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부 업체들이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외주 용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주 용역도 대단히 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외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들도 저항하시겠죠. 이거 우리가 봤던 건데 이거에 의해서 산업 규모가 만들어졌는데 국민건강공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자율화를 할 수 있고 시스템을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공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줄여들 수 있어서 좋지만 여기에서 외주도 하나의 한국에서 되게 큰 경제거든요. 중소기업에. 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산업질서 재편이 분명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런 일이 있을 그렇죠. 때는 기회도 그러니까 생기는데. 어떤 업체는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자가 딴 데는 100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10명밖에 없지만 100명이 하는 일을 할게요. 하지만 거기보다 30% 저렴하게 할게요. 어차피 AI를 잘 AI도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될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AI를 잘 활용하는 개발 집단이 큰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럴 수 비용은 있겠네. 하락하겠죠. 예를 들면 예전이면은 삼성, SDS 이런 정도 그렇죠. 기업이 돼야만 했었던 거대한 프로젝트를 네. 정말 작은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해서 네. 소수의 인력만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도전도 분명하게 생길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이 이 AI4, 그러니까 GPT-4.5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이러한 흔히 말하는 IT 업계에서도 특히 이러한 기업의 솔루션들을 제작해줘서 작동하게 만들어줬던 대형 기업들부터 작은 기업들까지 미국에는 이제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이 있거든요. 세일즈포스가 여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기업들이 흔히 말해서 삼성 SDI라든지 이러한 외주로 이러한 IT를 해줬던 업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본인들의 사업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워낙 세일즈포스의 고객들이 우리 이제 너네 필요 없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어줄게. 아예 사업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안 그러면은 다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게 생겼거든요. 가가지고 다 그 인력이 붙어서 서비스 해주던 회사인데 AI로 바꾸겠다. 물론 거기는 이제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그거를 다 이미 위에 단에 만들어놔서 가지 않고 누구든지 수천 개의 세일즈포스가 제기하는 예를 들면 자동화 프로그램 모델 중에서 우리는 이거 하고 이거 쓸게 라고 신청만 하면 바로 쓰게 해줬거든요. 근데 요 모듈을 AI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딴 데서 만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럼 자기네 서비스에 안 올 거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는 어때요?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들의 거품론이 굉장히 논쟁적이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거의 핵심은 이 AI 서비스가 실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로 그렇죠. 몰렸고, 만들어내서 돈이 될 수 있다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이 칩이 AI 칩이 계속 잘 팔릴 것이지만 그게 만들어질 수 없다면 이게 식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냐면 AI 애플리케이션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 즉 응용, 즉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이것이 4.5가 가지고 있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4.5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 경로를 다양화시켰다. 즉 학습 모델만 키우던 모델에서 추론 능력까지도 키우는 쪽으로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즉 여기에는 퍼포먼스일 거고 이거는 신뢰도, 완벽도, 품질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응용 서비스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AI 때문에 경제 효과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삼성 SDI에게 100억 주고 시킬 일을 갖다가 SDS에게 100억 주고 시킬 일을 갖다가 한 스타트업에게 20억 주고 시켜도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외부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건강관리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거 예입니다. 특정 기업을 저희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서
이 신생 기업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입니다. 이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I 서비스를 반명하게 쓸 거고, 그럼 AI가 분명히 여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AI의 응용 서비스 시대가 오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AI의 응용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수들이 학술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학자들의 이 학술 연구에 있어서 속도가 많이 붙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사회에서는 부가가치로 반드시 돌아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저는 AI가 버블을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이 칩도 계속해서 팔려 나간다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기는 주식 방송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하고 주가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팔려 나가는 것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매출이 2배, 3배 뛰면서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와 이것 때문에 이미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는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매출이 꾸준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즉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추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추론은 다른 요소를 더 봐야 되는 거죠. 매출이 더 점프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매출이 유지되면서 정상적인 예를 들면 10% 20%의 성장률을 가져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2배 3배 오른다, 이건 없는 일이거든요. 매출이 2배 3배 점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그렇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다고 내려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올라간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니까. 네,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한 가지 하드웨어 관련된 질문인데, 추론은 그 하드웨어도 다른 거 아닌가요? 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추론 칩과 흔히 말하는 학습용 칩을 좀 구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초기에는 학습용 칩을 가지고 추론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엔비디아의 이 H100이나 지금 앞으로 나올 블랙엘 이런 거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에다가 추론하는 것까지 쓸 수 있냐? 그래서 추론하는 전문 칩들을 만드는 회사가 나왔고, 이것이 한국으로 치면 레벨리온이라는 기업이 그런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로크라고 하는 이런 칩이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추론에 전문화된 거죠. 네. 이 추론에 전문화되고, 이 추론에 전문화된 칩들은 또 하나 특성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데도 작동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앱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이 자체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는 냉장고라든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간다든지 뭐 로봇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추론칩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지금 4.5 정도를 처리 못할 정도의 추론칩이 4.5 지금 나오는 추론칩을 넘어설 정도로 4.5가 추론 능력이 그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의 추론 능력의 향상은 학습 데이터에도 이미 추론하기 쉽게끔 쪼개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조화를 시켜 오원은 해놨고, 그 다음에 질문할 때도 반드시 중간 질문을 던지게, 이것이 사고의 연쇄라고 하는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중간 질문을 스스로가 던지게끔 만들어놨다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결합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훨씬 더 환각작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추론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론칩 시장은 무진장 커지죠. 학습 시장은 여러분 저는 쉽게 커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커지겠지만, 뭐냐면 한 번 학습할 때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통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가 이제 드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엔트로픽의 CEO는 뭐냐면 2025년에서 2026년에는 100억 달러 정도가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스타트업인데 한번 언어 모델 만들어봐. 근데 이번에 100억 투자 받았는데 못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시도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잠재적 경쟁자들 갖다가 없애버리는 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점점 높아지니까 쉽게 못 들어가니까 학습용 이 언어 모델을 갖다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기업은 소수에 남을 거기 때문에 이들이 쓸 수 있는 칩은 이미 다 샀다라는 말도 있고, 조금만 더 사면 된다, 이런 말은 있어요. 하지만 추론칩은 앞으로 이 응용 분야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응용 분야와 관련된 추론칩 시장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오늘 그 오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원 IQ 높다부터 시작해서 추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생각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 있는 비즈니스, 지금 있는 개발자들이 익혀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떠오를 하드웨어, 추론 칩 기업들 이런 것까지 좀 배워볼 수 있었네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 이전에 AI 로봇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 영상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